영화 기생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용 스포 별로 없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나오고요. 진보적인 사회 서적들을 다양하게 참조해서 풀어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런 사회개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 그에 의한 한국인들이 많다는 사실, 그거 뭘 의미할까요? 이 평범한 스릴러가 황금 종료? 이 배신당한 기대감은 혹 픽션이 다큐가 되어버린 우리 현주소에 대한 역설적 웅변은 아닐지, 세계관을 우려했던 자본주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리얼리티로 보여준 기생충, 그게 한국인의 시선에는 그저 그런 일상일 뿐이라는 슬픈 내면화의 현상이라면, 그 영화 같은 현실이 당사자가 되어버린 슬픔, 이 글은 그동안 진보적 사회경제학자들이 늘 우려했던 부의 양극화 사회의 문제점을 그리는 본 영화의 발언 방식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영화의 호평들을 정리하면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 미장센, 컬렉팅, 피부 아래에 박아넣는 영화, 자본주의에 함께 사는 것의 공포, 현실적이고 재밌고 웃기면서 아프게 희비가 엇갈리는 영화, 정의할 수 없는 장르, 다양한 장르를 오가는 이 작품, 웃음은 더 어두워졌고 분노의 목소리는 더 사나워졌으며 울음은 더 절망적이다. 당신은 웃을 것이고 비명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손톱을 물어뜯게 될 것이다. 분석하면 극단적 양극화를 찾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학예술의 수많은 경종이 200년간 이어졌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가장 심플하고 노련한 미장센과 충격적 연출로 슬픈 유머 속에 아프게 박아놓은 영화는 없다. 천재다. 그런 평입니다. 영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슬프지 않아요. 부자들을 선망하긴 하지만 당연한 듯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존재는 유배당하고 바퀴벌레로 여겨집니다. 똥물을 소방호수처럼 뿜어내는 지하세계에 살고 와이파이로 상류사회에 접속해야 하는 극단적 대비가 우리의 모습이라는데도 덤덤할 수 있나요? 비극입니다. 부자는 착하다는 계급인식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부자는 죄인이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고 불지옥에 가서 거지 나라석에 물 한 방울을 갈급해야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나 19세기 시대에도 부자들은 비아냥의 대상이었죠.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부자들의 탐욕은 저속했죠. 귀족 계급은 저주요 바보요 멍청이들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한 부자들에 대해서 이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우리는 파멸할 것이다. 루소가 말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루소를 본받아서 자본가를 도둑이라고 했고, 초현실주의나 보헤미안들은 그들의 천박한 가치관을 비웃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계급 갈등 작품에서는 민중은 항상 선하고 부자들은 그 반대편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신사회주의 시대에 반대가 됩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 노조활동 공격받고 빈자는 더 이상 책을 볼 여유가 없어요. 여론에 가득한 부자들과 자본가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면화합니다. 빈민들이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그런 법률과 정당에 투표합니다. 부자들의 자녀는 잘 배워서 인간적이고 착하고, 가난한 자의 자녀들은 못 배워서 삶에 쫓겨 구질구질해집니다. 하층민이 공유하는 자기인식, 하층민이 악하고 구질구질하다. 우리는 고용되지 않았고 벌레다. 부자들에게 기생한다. 그들은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공간에서 부유층이 내려주는 것들을 받아먹으면서 산다. 부자의 평화로운 집 지하에서 벌레들이 서로 부자들의 쓰레기를 차지하려 악다구니하고, 고용주는 착하고 순수하다. 고용 창출을 하는 선한 부자 이미지는 19세기, 20세기 주류 경제학에 등장한 자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책을 내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자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온당할까요? 그 자본은 결코 노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살펴보면 18세기 봉건사를 몰아내고 국가를 뒤집어서 밀어준 것은 자본이었고, 국가는 그 자본가를 위해 불평등한 규칙을 잔뜩 만들어 주었습니다. 18세기 산업 그리고 상업혁명은 신대륙 약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본은 그때 축적되었죠. 20세기의 자본은 시민들의 의식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국가의 모두의 이익이라고 느끼게 하여서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주무르면서 탐욕을 채우려 합니다. 해결책은 자명합니다. 시장은 명백한 의미와 부여를
자본에 부여해야 강요된 자아상, 냄새, 채취는 나 스스로 느낄 수 없죠. 타인에 의해서만 인식됩니다. 가족들 모두는 서로에게서 알 수 없는 냄새가 있다는 사실이 부자들의 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혐오감을 통해서만 인지되는 강요당한 자아. 타인의 구토감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존재의 상징, 지하의 냄새. 내가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주체에 분노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하층민의 자아의식을 흔들어서 분노를 일으킨 것은 바로 그 냄새에 대한 혐오감 표출입니다. 내 옷을 끌어 코에 대봐도 느낄 수 없는 나의 일부분. 지하실 기생남자의 그 냄새에 코를 틀어막고 혐오를 드러내는 이 고용주에게 억눌렸던 분노가 표출됩니다. 계급의 벽, 꿈꿀 권리. 포스터에서 감독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신발을 보세요. 영화는 두 계급의 꿈꿀 권리의 은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신발과 수석입니다. 두 포스터에서 두 계층은 각각 맨발과 신발로 구분되고 최우식은 신분 상승을 노리면 수석을 선물 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도망치는 날 최우석의 신발에 빗물이 확 쏟아지는 장면이 몇 초간 나옵니다. 완전히 젖어버린 꿈이 허황되다는 인식. 결국 수석의 머리를 들이맞게 되고 결국 시냇물에 수석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하층민의 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겠다는 마지막 엔딩 고백은 허망한 헛소리입니다. 계급이 양극화되면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두 세계를 가르는 지하의 냄새처럼 아래 것들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도 못합니다. 사회 붕괴가 시작된 것이죠. 지하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우가 그저 미세먼지를 끌어간 담비고 카스테라, 피자, 여러 가지 좌절을 통해 꿈꿀 권리는 사라졌음을 체험합니다. 이제 신분 이동의 변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희망은 실망이 되므로 꿈꾸지 않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더냐. 계획 같은 거 하면 안 돼. 송강호의 고백이죠. 시원하게 내리쏟는 빗줄기 아래서 미제 인디언 텐트에 불 밝히는 아이. 하지만 불이 밝아지면 바퀴벌레처럼 도망가야 되는 복잡한 전설줄 아래로 숨어야 하는 존재들. 수많은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거기에 쓰레기와 오물로 뒤범벅이 된 지하세계가 존재한다. 온몸으로 누르고 앉은 뚜껑을 밀고 터져나오는 똥물의 강력한 분수, 그 메타포. 프랑스인들은 봉준호의 강력한 웅변에 깜놀했을 것입니다. 그 대비가 바로 21세기 한국의 현재 모습이며 미국 프랑스의 내일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보고 다음날 화창하고 프레시한 공기 속 가든 파티. 북미 인디언은 사실 미국 자본주의 단물에 현혹되어 자연 속의 삶과 자존감을 버린 기생의 삶을 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생하는 계급도 인간이죠. 온화한 성품을 알려진 분노하는 법을 잃어버린 무직자 가장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즉시 상류층 평화도 파괴되죠. 두 계층 모두 가장을 잃게 되고 아이는 트라우마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어둡고 습한 것으로 숨어들어 진짜 기생충의 삶을 시작합니다.